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덕수 영장 기각되는 거 보면서 여러분들 참 기가 막혔죠.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다시 특별재판부 설치 이 문제가 이제 다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 뭐 조국혁신당, 민주당 할 것 없이 신속하게 설치하겠다는 결의가 지금 통과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신속하게 특별재판부가 설치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좀 알아보고, 먼저 제가 어제 그 정재욱 판사가 왜 이거를 기각시켰나 이거를 좀 봤어요. 봤더니 너무 웃겨요.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 증거인멸에 우려가 없다. 그리고 전직 총리에서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내가 이걸 자세히 봤더니, 야, 이거는 봐주기 위한 어떤 판결문을 쓴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해요. 먼저 여러분들을 그러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어제 정재욱 이 영장 정담 판사가 한마디로 한덕수의 거짓말을 방어권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고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이게 거짓말을 숨긴 거 아니에요? 거짓말 자체가 증거인멸인데 얘는 거짓말을 방어권으로 봐준 거예요. 결론은 제가 보면 그래요. 그렇지?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증거인멸로 봐야 되는데, 피해자의 거짓말을 증거인멸이 아니라 피의자의 거짓말을 방어권으로 봐준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준 거예요. 응? 나는 너무 웃겨요. 한마디로 국민과 어떤 국회를 속이고, 특검에서 CCTV가 나오니까 그제서야 인정을 하고 문건을 본 거는 맞으나 내용이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떠들었던 놈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한덕수는 이 범죄의 중대성을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국무회의 2인자예요. 맘만 먹으면 막을 수 있던 사람이에요. 응? 근데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후 문건을 조작을 했던 놈이에요. 이거를,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야. 내가 딱 보니까 이게 어떻게 기각이 됐지? 거짓말을 방어권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리고 전직 총리라는 지위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대요. 전직 총리라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대요. 그러면 전직 대통령은, 야, 참 요즘 보면 그래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덕수의 영장 기각이 면죄부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게 있어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마치 유죄가 확정된 것 같고, 영장이 기각되면 면죄부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제가 화가 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영장 부장판사 어떤 사람은 구속시키고 어떤 사람은 불구속시키고 영장을 기각하고, 이런 일이 반복돼 가고 있습니다. 이 영장 부장판사 누가 임명하냐면 조희대가 임명해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법부의 쿠데타는 진행 중이고, 아직도 사법부는 특검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특검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이 국기문란 사건이었던 계엄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는데도 얘네들 지금 판결문을 보면 그냥 형사사건 심리하는 거예요. 진짜 나라가, 민주주의가 파괴될 뻔한 위기가 왔는데도 한가하게 룸사롱 판사가 아직도 재판을 하고 있어요. 룸사롱 판사가 이 중한 사건을 일주일에 한 번 하고, 거기에 난동 부리는 윤석열이가 안 나온다고 피의자 없이 형사재판을 진행한다고 하고 있고, 이거는 법원이 내란으로 인식한 게 아니에요. 진영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 말 동의하시죠? 이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기 문란을 했던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 그냥 민주당과 국힘당이 정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따위 재판이 진행되고 아직도 조이대 같은 인간들이 대법원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특검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조이대를 특검은 수사해야 됩니다. 이왕 하는 거 특검은 조이대를 쳐야 돼요. 직위원도 바로 입건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재판부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자꾸 특별재판부를 주장했는지 아시겠죠? 조이대를 특검이 수사를 하게 되면 그쪽 판사계가 난리가 나겠죠. 자기네 수장을 수사 대상으로 올리고 직위원회를 입건을 하고, 그래서 특별재판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재판부가 있으면 사법부고 검찰이고 할 것 없이 특검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판부가 있다면 조이대를 잡아오든 직위원을 잡아오든 기존에 있던 사법부에서 심판을 받지 않아요. 특별재판부로 가서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체가 특검의 수사를 점점점 무력화시키는 게 지금 사법부예요. 여러분들, 어제 한덕수가 기각됨으로써 뒤에서 속으로 웃고 있는 놈들은 누구냐? 박성재, 나머지 국무위원들. 사실 한덕수를 구속시키고 나머지 박성재를 이어서 다른 어떤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조태열이나 이런 애들로 수사가 확대되고, 그 국무회의에 참여했던 국무위원들이 특검에서 이제 처리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어서 이 내란 혐의를 방해했던 그 추경호부터 해갖고 국힘당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 선이 끊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응? 한덕수를 구속시켜야만 그 다음에 그 순서대로 박성재, 최상목 이런 애들 국무회의 가담자들에게 수사가 점점점 가는 건데, 한덕수에서 딱 끊어버리니까 이제 특검의 수사가 사실상 동력을 어느 정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왜? 얘를 다시, 한덕수를 다시 꼼꼼하게 증거를 수집해서 다시 영장을 칠 것이냐, 아니면 한덕수를 그냥 바로 재판에 회부할 것이냐, 기소를 통해서. 생각해보세요. 한덕수를 구속 못 시키고 한덕수보다 더 어떤 무게감이 떨어지는 박성재나 이런 애들의 영장을 칠 수가 있을까요? 못 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보셔도 그렇죠. 왜 특검에서는 바로 한덕수, 윤석열 다음에 한덕수를 잡으려고 그러냐? 그만큼 국무회의에서 제2인자였고 사실상 한덕수만 정신 똑바로 차렸어도 내란이란 계엄령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가장 무거운 책임과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한덕수도 영장이 기각되는데 박성재를 특검이 마음 놓고 영장을 칠 수가 없잖아요. 구속영장을.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하세요. 오늘 특검에서도 이런 얘기를 해요. 총리 역할 다 했으면 계엄 선포 안 되게 했을 수 있었다. 특검이 지금 고민 중에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서 이제 특검이 아마 영장 심사를 포기할 가능성이 많다. 근데 특검은 저는 다시 영장 청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여기서 물러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되냐? 제가 이것도 오늘 좀 취재를 했어요. 이 특별재판부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민주당이 특검 통과시킬 때 특별재판부랑 같이 통과시키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때 특검과 특별재판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라 내란 친일 쿠데타였기 때문에 이 내란 사건을 일반 이 사법부가 개입되어 있는 사건을 사법부에서 심판받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 특검도 중요하지만 특검의 수사를 따로 반민특위 같이 어떤 재판을 할 수 있는 재판부를 같이 특검법에 같이 특별재판부를 넣어야 된다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나 제가 좀 오늘 취재를 해봤더니,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야 된대요. 다시 특별법을 통해서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그 특별재판부가 만들면 여태까지 수사를 했던 사건을 어떻게 또 갖고 오고 또 특별재판부를 임명을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지금 1심 구속 기간이 6개월인데 지금 특별재판부를 설치해 갖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한 달 이상 걸린다는 거죠. 그렇죠? 응? 그래 갖고 특별재판부를 하면 지금까지 그러면 기소됐던 사건이 포함 뭐 소급 적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히 문제가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내가 특검과 특별재판부를 같이 통과시켜야지 이거 내란 진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도 늦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지금도 어차피 늦었으니까 그냥 이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민주당 지금 전담 재판부 내란 사건뿐만 아니라 김건희 사건의 전담들, 저는 자꾸 내란 사건만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김건희도 내란 사건에 깊숙이 개입된 자예요. 내란 사건뿐만 아니라 이번에 3특검은 전부 특별재판부에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요, 여러분들 결의를 했어요. 일단은 결의를 한 거예요. 김용민 의원이 여러분들 알다시피 법사위 간사지죠. 그래서 민주당이 오늘 여러분들 정기국회 대비 정기국회 여러분들 알다시피 9월 달에는 국회 일정이 아시다시피 9월부터 12월까지가 국회의원들의 정기국회라 그래갖고 항시 열려 있는 거예요. 상시 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정기국회를 앞두고 워크숍을 합니다. 워크숍을 해서 앞으로 정기국회 때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고 어떤 개혁을 할 것인가 당이 한 목소리를 내는 자리를 만들어요. 그게 오늘 정청래 의원님이 대표님이 오늘 민주당 당 워크숍에서 오늘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필요한 이유가 어제 한덕수의 기각사유, 그 다음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직위원회에 의해서 윤석열 재판은 지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봐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따로 미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일단 결의를 했으니까 이거는 빨리 앞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당의 3대 특검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전현희 의원님이시죠. 전현희 의원님이 이제 3대 특검에 어떤 요구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필요한 지원사항이 있거나 그러면 민주당이 3대 특검 특별위원회에서 아직은 당 지도부와 의논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청래 당대표께서는 누구보다도 내란에 대해서는 윤석열을 탄핵했던 법사위원장이었잖아요. 이거는 민주당이 좀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특별재판부를 통해서 모든 이 내란 사건과 3대 특검의 사건을 해결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민주당이 지금 결의를 해서 오늘 워크숍에서 했어요. 이왕 얘기한 거 좀 말씀드리면 이제 9월이 이제 정기국회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시작이 되죠. 그러면 이제 정기국회에서는 여야가 민생법, 개혁법 이런 것들이 여야가 대치 국면 또는 합의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을 합의를 하게 되면 이번 여러분들 가장 주목받는 거는 10월 달이 되겠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10월은 국정감사의 계절이죠. 이번 국정감사가 저는 기대되는 건 무엇이냐면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감사가 아니죠. 누가 봐도 이번 국정감사는 가장 중요한 국정감사가 될 거예요. 지난 내란 사건 이후에 각 부처가 어떤 식으로 행동했는지 사실상 내란 청문회 시즌2가 될 겁니다. 이번에 국정감사는. 그렇잖아요. 국정감사라는 게 올 상반기에 있어 작년부터 그러니까 작년 10월부터 그러니까 상반기 1월부터 6월 달까지의 어떤 1월부터 한 8월 달까지의 정부의 형태를 보는데 이재명 정부 여러분들 알다시피 6월 달에 취임을 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 그동안 내란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각 부처들 뭐 복지부동 또는 계엄, 옹호 이런 것들을 싹 잡아들이는 청문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호 흔들자 마라. 정성호 흔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번 국정감사가 왜 기대가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걱정되는 거는 이제 남은 국무위원 수사들이
예, 지금 특검이 여기서 이제 돌파하고 특검에 이제 좀 돌파력을 봐야 되는 게 한덕수 기각됐다라 그래갖고 나머지 박성재나 이런 구속시킬 놈들 많잖아요. 여기서 이제 머무르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저는 장동혁이가 지금 국힘당 당대표인데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에 환영을 했어요. 내란 정당 아니랄까봐, 그렇죠? 내란 정당 아니랄까봐. 응? 특검 압수수색을 이제 제 영장 청구를 해서 국힘당 이제 당원 명부를 이제 확보를 하려고 하죠. 어쨌든 이 내란 정책 진행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하여튼 요 얘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민주당이 예전 같은 수박밭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당 대표 정청래 대표님, 그 다음에 민주당 과거에는 강성 의원들이라고 얘기했지만 민주당 당론이 내란 척결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여러분들 하나하나 여러분들 할 것입니다. 방송 내용과 맞는 주제로 채팅을 좀 해주세요. 제가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지 거기에 맞는 채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일본과 미국을 방문하고 오셔갖고 지지율 57.6% 상승 전환으로 다시 됐고 윤석열이는 해외 순방만 갔다 오면 지지율이 바닥을 쳤죠. 이제 미일 순방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갖고 이재명 대통령님의 어떤 지지율이 다시 반등이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계속 올라갈 일이 많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가지 뭐 성과도 있고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도 있고 넘어야 될 어떤 앞으로 산도 많지만 일단은 트럼프와 이재명 대통령의 신뢰관계가 구축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한미 간의 신뢰, 트럼프와의 신뢰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트럼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올라가고 미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저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번 여러분들 그 한미 정상회담이 오고 그러니까 거의 마치고 나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보수 일간지라는 어떤 매체들이나 어떤 보수 패널들이나 이런 애들이 나와서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공동성명이 없었다. 이 지랄을 떨어요. 공동성명이 없었다. 이 지랄을 떠는데 이런 정상회담, 불리한 정상회담은요. 공동성명이 없는 게 잘한 겁니다. 만약에 공동성명으로 서명을 해서 못을 박아버리면 향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적어져요. 여러분들도 이해하시죠? 진짜 어거지로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공동성명에다가 사인을 해버리면 이게 나중에는 오히려 문서화돼 버리면 이게 나중에 조정이나 협상이나 협상력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성명도 없다, 홀대받아 연병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히려 구체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은 거에서 뭐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로 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외교력을 발휘해서 국익에 부합되는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공동성명이 없는 게 잘한 거예요. 바보들아. 응?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꾸 홀대 받았다. 저는 너무너무 화가 났던 게 아니 홀대 받았다라고 칩시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홀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만약에 저희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는데 저희 와이프가 시어머니를 홀대했어요. 그러면 제 와이프를 혼냅니까? 제가 우리 엄마를 혼냅니까? 홀대받은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제가 와이프한테 뭐라 그럴 거 아니에요. 홀대한 사람을 혼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지금 조중동 어떤 짓거리예요? 니네 말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홀대받았으면 홀대한 트럼프가 나쁜 놈이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가갖고 홀대 받은 사람을 너 때문에 홀대 받았대. 아니 바보들 아닙니까? 응? 바보들이잖아요. 응? 홀대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홀대를 받은 사람이 오히려 위로를 해줘야죠. 이거 바보들이에요 이거. 정말 저는 이런 바보 같은 생각들을 아니 그냥 잘못한 사람한테 지적을 해야지. 서러워 죽겠는데 홀대한 사람한테 그거를 여러분들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썩어 빠진 거죠. 왜 미국까지 가고 자기네 나라 대통령이 홀대 받았는데 이재명 너 때문에 우리가 홀대 받았다 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이제 명문화가 없다라고 비판하는 인간들에게 당연히 우리가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에 임하거나 이번에 어떤 관세 협상 또는 미국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무슨 굉장히 많은 것들을 미국에게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이 됐거나 국력이 더 미국보다 우세했다 그러면 당연히 명문화 시켜갖고 오히려 명문화 시키고 싶었던 건 미국이겠죠. 그쵸? 미국이 더 명문화 시키고 그러고 싶었지만 명문화하지 않았던 게 오히려 외교력을 발휘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귀국하자마자 여러분들 이제 장동혁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장동혁 국힘당 당대표와 회담을 추진하라 뭐 이렇게 얘기는 조금 이따 제가 이어서 하고, 그럼 여러분들 이제 국내 복귀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현실 정치로 돌아오신 것이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급하게 이제 당면한 과제들을 좀 처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두 가지는 빨리 시간 끌면 안 돼요. 양도세 문제. 대주주의 요건 50억이냐 10억이냐 이거 갖고 시간을 너무 끌다 보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타이밍을 놓치면 원래대로 50억의 대주주 요건 양도세 뭐 이런 것들을 해도 나중에 욕먹어요. 지금 이거 괜히 이거를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을 그냥 50억에서 자꾸 10억으로 뭐 일부가 바꾸려고 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바꿔놓고도 욕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빨리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이라는 큰 어떤 외교적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빨리 국내 현안에서는 이거는 시간을 끄거나 대통령실에서 고심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빨리 처리를 하고, 두 번째 어떤 것들이 있냐면 검찰개혁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지금 물론 정성호 의원이 이제 의원이자 그러니까 국무위원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인데 오늘 한 발짝 물러서 갖고 입법사항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다. 자기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당정 갈등에 대한 진화들이나 이런 게 나서는데, 이 문제도 대통령이 딱 선을 거주시면 돼요. 9월 25일까지 어떤 입법으로 검찰청 폐지 및 검찰의 수사권은 영원히 이제 기소청으로 남는다. 이거는 검찰개혁의 당정 불협화음이니 뭐니 이런 소리들이 나오지 않게 대통령실에서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깔끔하게 저는 선을 거주면 되실 것 같아요. 요 두 개는 가장 시급한 어떤 이재명 대통령이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 이제 이재명 대통령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니까 머리에 쏙쏙쏙쏙쏙쏙 막 들어오죠. 일단은 제가 웃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당대표 축하한다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다,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의제와 뭐가 중요하다, 그리고 본인은 1대1 영수회담을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장동혁 씨가 이제 3년밖에 안 된 국회의원이고 뭐 1.5선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원외 당대표로서 내가 원외 거의 4선급이잖아요. 제가 원외 4선급으로 좀 장동혁이를 지도를 해줄게요. 장동혁 씨, 장동혁이가 왜 그러는지는 알겠어요. 정청래 옆에 가면 무섭거든요. 정청래 의원은 여러분들 왜 자꾸 웃는 줄 아세요? 본인이 얼굴이 호랑이상이에요. 정청래 의원 이렇게 가만 쳐다보면 무서워요. 근데 장동혁이가 여러분들 정청래랑 마주봐갖고 선수도 안 되죠. 막말로 깡다구도 안 되죠. 카리스마도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이니까 막 앙탈도 부릴 수 있고 징징댈 수도 있고 하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나는 내란 세력들랑은 악수도 안 한다. 오늘 화 한 번 해갖고 장동혁에게 묻는다. 대답해라.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장동혁 입장에서는 영수회담이라고 하지만 자기가 볼 때는 2대1 정청래가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죠. 응? 근데 그래서 이제 1대1 영수회담을 요구하는데 장동혁 씨 제가 원의 4선으로 좀 알려줄게요. 1대1 영수회담은 언제 하는 거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말기나 야당에서 유력한 대선 후보일 때 집권 말기 때 영수회담을 받아줘요. 이 모지라 지금 3달도 안 돼갖고 그 어느 때보다 대통령 힘이 가장 셀 때인데 너를 이재명 대통령이 뭐하러 1대1로 만나주니? 응? 제 말 이해가 가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4년차나 5년차 때 유력한 야당의 대선 후보일 때 그럴 때 영수회담을 통해서 야당과의 협조도 구하고 그러는 거예요. 응?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100일이 안 된 대통령이야. 너 같은 1.5선 친길계 당대표를 1대1로 만날 이유가 없지. 응? 그렇잖아요. 친길계 당대표. 친길계 당대표랑 1대1로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응? 이재명 대통령이 너를 왜 너랑 1대1 당대표를 해? 옛날에 이랬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집권 말기 때 영수회담을 통해서 김대중 대통령과 누가 봐도 야당의 그 다음은 김대중 대통령이니까 그럴 때 만나주는 거예요. 1대1 영수회담은 도라이야. 알겠냐? 좀 알고 너는 그냥 윤석열이나 만나 가서 뭔 네 주제에 대통령실 가갖고 대통령을 만나. 그냥 네가 사랑하는 전직 내란 대통령 서울 구치소 가갖고 빤스나 몇 장 사들고 가갖고 뒹굴 때 이 빤스가 덜 찢어진다고 합니다. 가갖고 전직 윤 빤스나 만나고 있어. 뭔 현직 대통령을 만난다고 주접을 떨어. 응? 아유 그냥 윤석열에 가서 만나. 아유 또라이 진짜. 저는 이거 제가 예상할 때 절대 안 들어줍니다. 이거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중요시하고 이제 대통령으로서 여러 가지 이제 웬만하면 야당이 요구를 들어줘도 1대1 죽어도 안 만납니다. 왜? 뭐하러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당정 불협화음이니 정청래 패싱이니 이런 얘기 물론 저런 건 있죠. 정청래 대표께서 그냥 만나주실라면 만나주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럼 만날 수 있겠지만 절대 그렇게 안 하죠. 왜 여러분들은 그러냐면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께서 장동혁만 딱 만나면 민주당은 우리 편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 어떻게 보면 중립이잖아요. 물론 민주당의 소속의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은 여야 할 것 없이 본인을 지지했던 국민들이나 본인을 반대했던 국민들도 같이 대한민국 정치력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여당 대표와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게 더 균형 감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절대 안 들어줍니다. 너 가도 윤빤스나 만나. 그 다음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적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게 와서 야당 대표랑 안 만나니 소통 안 하니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게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강훈식 비서실장한테 장동혁 대표랑 빨리 회동 준비해라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동혁 씨 또 얘기할게.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먼저 선제적으로 풀어야 될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와서 얘기해.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준다고 할 때 와서 얘기해. 트럼프랑 오해도 2시간이면 풀어. 그런 능력 있는 대통령이야. 트럼프랑 오해도 국제 간에 나라 간에 굉장히 심각한 사안도 이재명 대통령은 2시간이면 다 풀어. 트럼프랑 오해도 2시간이면 푼데 너 같은 친길 장동혁이한테 오해가 있니 뭐니 이거 뭘 못 풀어. 응?
도란프랑도 2시간 만에 위대한 리더 지금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막 걱정했던 도란프도 내가 오해했어요. 2시간이면 다 돼. 정신을 차리자. 그다음에 그리고 정청래 대표께서 여러분들 오늘 난을 보냈죠. 내란 정당이니까 난을 보낸 거예요. 농담이고요.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내란 정당이니까 난을 보냈을 거라고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고, 난을 보내면서 5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윤석열이 돌아와 다시 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이라도 하라는 것인가? 윤석열에 대한 탄핵도 잘못이고 윤석열에 대한 헌재 파면도 잘못이고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은 잘된 것이라고 주장하는가? 그런 노상원 수첩은 노상원 수첩에 빼곡히 적힌 무고한 시민들에게 대한 살인 계획도 잘한 짓이고 노상원 수첩에 대한 사람들은 죽었어야 마땅한가? 노상원 수첩에 찬성하는가? 했더니 장동혁이가 빵 터졌대요. 이거는 빵 터질 일이 아니라 적어도 내란의 입장과 윤석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그건 당대표로서 대답을 해야 될 것이죠. 참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 예상은 정청래, 장동의 이름 뭐냐? 이 새끼 이름 뭐지? 장동혁, 정청래, 장동혁, 이재명 대통령님 이렇게 3자 회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여야 3자 회담을 할 거 아니에요? 정청래가 그 앞에서 악수를 할까? 악수 안 한다 그랬거든? 이재명 대통령은 왔다고 악수할 때 정청래는 어떻게 할까? 대통령 봐서 악수하겠지? 그것도 포인트야. 이렇게 할까? 정청래라면 어떻게 할까? 내가 스타일이 손을 내미다가 손을 내미면 이렇게 할까?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들 할 거예요. 저는 할 거라고 믿는 게 이건 대통령에 대한 예우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왜냐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만나자고 했는데 거기서 정청래가 굉장히 여러분들 정무 감각이 뛰어나고 눈치가 빨라요. 대통령이 있는데 자기가 앞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장동혁이가 안 할 수 있고, 이거는 당연히 대통령을 봐서라도 하는 게 맞는 것이죠. 비닐 장갑 끼고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오히려 뭐 장동혁한테 들을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대통령에서 이거 그러면 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나 야당 대표들이랑 같이 만나자고 이거 한 거냐면 저거죠. 보고하려고. 대통령이 해외 갔다 와서 이런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이런 건데 협조를 바랍니다. 아마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은 교섭단체뿐만 아니라 그 원외 정당들 또는 그 비교섭단체 대표들도 모아갖고 한 2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특검 얘기로 갈까요? 권난동 얘기해야죠. 예, 권난동 여러분들 드디어 꼬린 직전이다. 저는 권난동은 빼도 박도 못합니다. 제가 이제 윤 어게인 외치던 윤성 특검에서 첫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에 어떻게 보면 권선동을 선택했어요. 그 무서울 것 없던 윤핵관의 권선동.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죠. 돈 받은 상자뿐만 아니라. 그러면 절차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행범인이 아닌 이상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그러면 청구하면 국회법에 따라 관할 판례 영장을 발부받아서 그 다음에 체포 동의안을 내야 돼요.
본회의에 이제 보고가 이루어지면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해야 돼요. 근데 현재 권난동이는 불체포 특권 포기 서약을 했죠. 2년 전에. 여러분들 형식은 알죠? 특검이 법원에다가 영장 청구, 영장이 발부가 되면 이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국회에다가 송부를 하면 국회는 이 발부된 영장을 국회 본회의에다가 보고하면 본회의는 이 사건에 대해서 72시간 안에 투표를 통해서 체포영장에 동의를 하면 골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인간 찌질하잖아요. 그때는랑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100% 이렇게 얘기할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때랑 지금은 특검의 야당 죽이기이기 때문에 이 인간은 2년 전 불체포 특권 서약은 당연히 안 지키겠죠. 이 인간이 어떤 인간들인데요. 안 지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넘어와서 이제 만약에 표결을 하게 되면 당연히 민주당이 이기겠죠. 뭐 이란이 이거고 어차피 의석도 안 되고 왜 그러면 200석이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3분의 2가 돼야 되는데 이탈표를 기대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래서 제가 보면 그래도 끝까지 체포 안 당하려고 저는 버틸 가능성이 많습니다. 역사는요 돌고 도는 거예요. 우리가 2023년 9월 21일 날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됐을 때 한동훈이가 30분 동안 주접을 떨어요. 이번에 권난동이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갖고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이루어지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가서 왜 권난동을 체포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재밌겠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권선동은 뇌물을 받았고 그런 거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돌고 도는 겁니다. 체포동의안이 150석이라고 아니에요. 체포동의안 3분의 2 있어야 돼요. 국회 3분의 2 있어야 되는데 출석을 몇 명 하나에 따라서 만약에 300명이 출석을 하면 200표가 있어야 되고 출석의 과반인가? 출석의 과반인가? 아닐 텐데. 출석 의원의 과반인가? 3분의 2가 출석을 해야 되고 그 200명이 출석한 거에 대해서 과반이라고? 내가 갑자기 헛갈려요. 의원 제명이 3분의 2 맞아. 체포동의안은 어떻게 되죠? 출석 의원의 과반. 내가 갑자기 헷갈렸어. 맞아. 내가 지금 제명이랑 헷갈렸어요. 출석 의원의 과반이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되나요? 그러면 민주당 단독으로도 되네요, 여러분들. 출석 의원의 과반이면. 그러면 얘는 체포동의안을 갈 이유가 없네요. 그럼 민주당이 단독으로 171석을 갖고 있는데 표결 하나만 하죠. 그러면 출석 안 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200명 이상 출석을 해서 거기에 과반 이상만 득표하면 되는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쵸? 3분의 2 그러니까 200명 이상이 출석한 상황에서 그 출석 의원의 과반만 되면 되는 거니까 권선동 포기하겠는데요? 아니 이건 포기죠. 구속영장만 발부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도 되니까 당연히 될 것 같네요. 영장 발부가 관건이네요. 150석? 150석 이상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민주당으로만 해도 되는 거죠. 300명 중에 150명 이상 150 그러니까 과반 출석에 과반 투표. 예, 이해했습니다. 어쨌든 뭐 돈 받은 흔적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남아서 권선동이는 그럼 뭘로 구속되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을 쳤어요.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특검이 큰 거 한 장 이미 다 사진이랑 지금 특검이 왜 권선동부터 쳤나 했더니요 윤영호 본부장이 다 불었대요. 윤영호 본부장이 다 불었대요.
윤영호 본부장이 다 불어갖고 특검이 그런 사진도 다 다시 제공받고 해서 얘는 지가 봐도 빼박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권선동이가 범미꾸라지였어요. 얘 강원랜드의 그 불법 취업도 그 빠져나가는 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강원랜드 그 누가 봐도 이거 취업 청탁해갖고 불법으로 취업시키고 무죄 받는 거 보세요. 얘 진짜 범미꾸라지였어요. 이번에는 이 권난동이의 난 이제는 끝이 보이고, 저는 강원랜드 때는 빠져나갔던 권난동이지만 이제는 끝이 보인다. 뭐 권선동이 살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보셔도. 여러분들도 이제 영장을 쳤으니까 그럼 영장실질심사가 이번 주 주말에 되겠네요. 토요일이나 영장실질심사 늦어도 그럼 주말에 영장이 오면 다음 주에 민주당이 그러니까 그 영장을 국회로 보내면 72시간 안에 그럼 권선동 다음 주면 구속되겠네요. 권선동 다음 주면 구속되겠네요. 난동이가 구속되면요 나머지 이제 국회의원들도 긴장을 해야 되죠.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장동혁이가 국힘당의 대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헌법 유린을 막아낸 정당이잖아요. 그래서 수권 정당이 됐고 헌법 수호 정당과 헌법 파괴 정당의 다시 새로운 전선이 형성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여러분들 선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도라고 얘기잖아요. 구도. 장동혁이가 이제 당대표가 되면서 헌법 파괴 세력, 내란 세력이 이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누가 봐도 민주당은 친일 쿠데타를 막아내고 계엄령을 해제시켰던 민주당이기 때문에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이라는 그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면 무조건 이 헌법 수호 세력이 이겨요. 왜 그러냐면 보수의 가치가 뭐 자유민주주의라고 떠드는 것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게 헌법이거든요. 헌법. 조갑제나 정규제나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돌아선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보수라고 하는 것들이 헌법을 유린했다라고 하면서 다 돌아선 거거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얘네들은 딴 거 몰라도 서부지법 폭동이나 이런 내란 쿠데타는 절대 그런 헌법 파괴 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조갑제나 정규제예요. 그래서 걔네들이 돌아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 내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국 주도권에서도 절대 이 헌법 파괴 세력들 윤핵의 이쪽에는 중도가 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로 내란당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선동이는 여러분들 1억으로 구속시키고 나중에 권선동은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나중에 한학자 청재로부터 2번 넙죽절하고 받은 그 쇼핑백이 대선자금이거든요. 불법 대선자금이 결국은 권선동이의 구속과 함께 가장 긴장하는 건 국힘당이에요. 그게 불법 대선자금이 이제 명확해지면 2020년 대선 자체가 부정선거고 자체가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힘당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개 개인 권선동의 구속이 아니라 이거는 국힘당 대선 불법 대선 자금 사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로 정당 해산 사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내란 정당으로서 정당 해산을 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곳에 암초가 있어요. 왜 그러면 우리가 계엄 해제 때 18명이 국힘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거든요. 계엄 찬성에. 그래갖고 일부 친윤 세력들이 계엄을 옹호하고 그랬다 그래갖고 정당 자체를 그 전체 해산을 할 때는 헌재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불법적으로 어떤 이단의 돈을 받아서 불법으로 대선 자금을 사용했다 그러면 그건 국힘당 전체의 사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권선동도 구속되지만 권선동이가 1억 이외에 받았던 그 돈의 행방을 찾을 거 아니에요. 너 한학자한테 넙죽하고 2번 쇼핑백 받아갖고 그 돈이 어디로 갔냐. 윤석열 캠프로 갈 가능성이 가장 많고, 두 번째는 배달 사고. 그러고도 남을 새끼야. 그렇지 않아요? 가방 2개를 받았잖아. 내가 받았던 큰 거 한 장보다 이거는 더 큰 거 한 장이 들어있어.
그러면 하나는 갖다 주고 하나는 배달 사고. 제가 보면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배달 사고 났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특검에서도 돈 맞춰 보면 국힘당에 흘러간 돈이랑 안 맞을 가능성이 많죠. 어떤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일명 지가 뽀찌 먹은 거죠. 뽀찌. 예. 대선 뽀찌를 드셨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좀 정청래 대표님이 오늘 경북 구미 농성 현장을 찾아가고 타워 크레인을 타고 600일째 고공 농성을 하는 박정혜 씨를 찾아가는데 나 왜 울컥하지? 나 그런 장면 볼 때 너무 울컥했어. 나도 이제 여러분들 내가 갱년기인가? 정청래 대표님이 크레인을 타고 와갖고 손을 쫙 잡으니까 이분이 갑자기 600일 동안에 그 온갖 그 생각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갈 거 아니에요? 이분이 눈물 흘리는 거 보니까 나도 갑자기 눈물이 나더라고. 여러분들도 그랬어요? 나는 오늘 참 이게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는 거구나. 정치가 아픈 사람들을 쓰다 보듬어 주고 정치가 이런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게 정치라고 생각하는데 늘 정치가 엉뚱한 곳에서 그 길을 찾았던 게 아니었나.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노동자의 손을 잡아주는 집권 여당의 대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고, 또 제가 오늘 유튜브를 보다가 많이 여기저기서 관련 으로 뜨는 게 문영배 전 헌법재판소장이 나와갖고 얘기하는데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거를 일부러 고개를 들고 얘기하고 그걸 몇 번이나 연습을 하고 했다가 그 화면을 다시 보여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근데 뭐 눈물이 나는 거야. 갑자기 내가 잊고 있었던 그 순간 그게 생각이 나는 거야. 그 대통령 다시 윤석열을 파면한다 그 말을 듣는데 또 소름이 돋는 거야. 하여튼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힘든 만큼 보람도 있죠. 그냥 언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나 싶어요. 우리가 윤석열 여러분들 지금 뭐 잠깐 방송 중지하고 진짜 그랬잖아요. 계엄이 탁 터졌을 때 이게 뭐지? 싶었고 저는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옷을 입고 있었고 가면서 장인수한테 전화하고 이명수한테 전화하고 그 다음에 장영진 기자한테 전화해서 내가 빨리 국회로 오라 그러고 우리 PD랑 나랑 이제 국회로 출발을 하고 못 들어가게 하길래 담 뛰어면서 넘어가다가 카메라를 들고 뛰어가는데 그때 마침 하늘에서 헬기가 오고 있었거든. 갔더니 주진우가 있고 그래서 앞에서 707 애들이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뭐 이게 꿈인가 영화인가? 걔네들이 총 쐈으면 우리는 그냥 다 영연백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 자제했던 그 군인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걔네들이 맘만 먹으면 707이 국회의원들 다 잡아들이고 거기 다 진압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절제력을 보여줬던 그 우리 젊은 군인들 너무 감사드리고 뭣도 모르고 너 총 쏠 기세다라고 하면서 까불었던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707인 걸 잘 못 알아보고 죄송합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랬는데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웠어 난. 근데 하나도 안 무서웠어. 그냥 무조건 이 새끼들 본관으로 못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지. 우리 기자들이랑.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계엄이 해제되고 이제 윤석열 탄핵이 그때부터 본격적인 뭔가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윤석열이 이런 불법을 저질렀으니까 저거 반드시 이제 우리는 속으로 이제 아싸 했잖아. 저걸 뭘로 탄핵시켜야 되나 막 그 김건희 캐고 막 했는데 이제 빼도 박도 여러분들 다 그 생각했죠. 계엄은 우리가 아찔했지만 여러분 계엄은 아찔했지만 윤석열 계엄이 해제되고 나서
이제 저 새끼는 저건 죽었다. 저거 빼도 박도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했는데 처음에 탄핵이 빗나가요. 그 당시에 친한계가 반대를 해서 그때 너무 좌절스러웠죠. 두 번째 이제 탄핵안이 올라갔을 때 204표인가 202표인가 통과됐을 땐 진짜 막 하늘을 얻은 것 같았잖아. 그때 12월 15일이었죠. 야, 이게 지금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 그때 엊그제 같죠. 윤석열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만 해도 와, 그러니까 계엄령 해제될 때, 와, 윤석열 탄핵안 통과될 때 진짜 끝났다, 이겼다, 이제 됐다 싶었는데 헌재에서 선고가 안 나와. 탄핵안은 12월 15일 날 통과가 됐는데 헌재 선고는 4월 3일인가 4월 4일이었단 말이야. 거의 4달을 불면증에 시달렸어. 여러분도 그랬죠? 거의 4달을 4월 3일인가 4월 4일 날 탄핵 선고가 있었죠. 4월 4일이었던 것 같은데 거의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 혹시나 날짜 잡혔나, 자다가 깨면 날짜 잡혔나, 헌재 선거 언젠가, 점점 초라해지고 여기저기서 뜬금. 그러다가 윤석열이가 이제 탄핵이 딱 이제 헌재에서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진짜 내 인생에 있어서 이보다 더 기쁜 말을 들은 적이 없었거든. 막 너무 눈물이 나고 막 울컥하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였을 거야. 그동안 저 인간들 3년 동안 어떻게 우리가 지냈나 막 팍 지나가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대선이 잡히지. 6월 3일 날이 대선이 돼갖고 그 대선은 사실 그렇게 걱정을 안 해갖고 우리가 이겼다 싶었는데 갑자기 뭐야, 조이대가 등장해. 조이대가 등장해갖고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하는 거야. 끝없는 쿠데타였어. 끝없는. 여러분도 지금 생각해봐요. 그쵸? 윤석열 탄핵시키고 대선 날짜 잡혀갖고 끝났다 싶었는데 어땠어요? 사법부의 쿠데타가 시작되는 거야 또. 와, 그때 난 진짜 진짜 저 다 죽여버려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이제 그때 여러분들 알게, 제가 그때 판단을 진짜 잘했죠. 지금도 아마 제 영상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여기저기서 율사들이 뭐 20일 보장되고 뭐 하면 절대 대선 안에 선고를 못한다라고 할 때 제가 얘기했죠. 저 새끼들 왜 믿냐. 무조건 고법으로 넘길 때 그 재판장을 다 탄핵시켜라. 기억나시죠 지금? 우리가 날짜 계산하고 있을 때 그런 개소리들 하지 말아라. 2심에서 무조건 선고 날짜 잡으면 거기 다 탄핵시켜야 된다. 미리 탄핵시킨다고 엄포를 놔야지 재판 자체를 못한다. 그때 한가하게 날짜 계산하고 있더라고. 뭐 송달 시간 21일 다 줄일 수 있는 거거든. 다 줄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이 파기환송 이거 날짜랑 안 맞는다라고 막 희망회로 돌릴 때 개소리들 하지 마라. 저 새끼들이 어떤 새끼들인데 직권으로 재판 날짜 잡으면 그때 늦는다. 무조건 재판 날짜 잡는 고법 판사부터 탄핵을 해라. 그때 그래서 우리가 탄핵한다. 고법에서 날짜 잡으면 그 판사들 무조건 탄핵한다라고 했더니 이 날짜 자체를 못 잡았거든. 왜 그러냐면 판사들이 헌재에 가는 거를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거든. 그게 마지막 고비였지. 그래서 이제 대선을 이겼잖아. 그때 이제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여기까지 왔는데 윤석열은 구속되고 김건희 구속되고, 물론 우리가 그전보다는 너무 좋지요 지금. 윤석열 구속시킨 게 소원이었고 김건희 구속시키는 게 소원이었는데 조금 우리 마음대로 쭉쭉쭉쭉 나가지는 건 없지만 그래도 제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쵸? 왜 내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지? 정청래 의원님이 그거 얘기하다가 갑자기 오늘 그 문영배 소장, 헌법소장 그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울컥하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대한민국 극우들과 우리 민주시민들, 촛불시민들이 뭐가 가장 다를까? 민주시민들과 극우들과의 가장 다른 점이 뭔가 했더니,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사람들은 촛불시민들이에요. 제가 늘 느끼지만 남을 위해서 울어줄 줄 아는 민주시민들이 진정한, 그거 왜 눈물이 나겠어요?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이 우리 민주시민이라고 생각해요. 타인의 고통을 조롱하는 인간들이 바로 저 극우 세력들이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이태원 참사를 조롱했고 세월호 참사를 조롱했고, 그 인간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봐도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들이 더 눈물이 많고, 그 눈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타인의 고통에 공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 보면 어쩔 때 보면 울컥할 때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 저 새끼들은 5.18을 비하하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비하하는 걸 보면 타인의 고통을 조롱하는 새끼들이잖아요. 나쁜 놈들이잖아요. 그쵸? 갑자기 심층분석하다가 감성팔이 했네요. 예, 일단 정청래 당대표 얘기를 좀 할게요. 정청래 당대표가 이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워크숍에서 지금 검찰의 약간 엇박자, 검찰 개혁의 엇박자가 아니냐라는 어떤 여기저기서 목소리가 나와서 아니다, 당정 원팀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좀 진화에 나섰고,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여러분들 정성호 사퇴하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어떤 다양한 의견이나 신중하게 하라라고 얘기했던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께서 얼마든지 검찰개혁이나 이런 건 당정 조율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불협화음이 아니라 어떤 전략적 어떤 다양한 토론 목소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일단 그런 일이 있었다. 네. 권단동이는 구속이다. 그 다음에 특검 얘기를 안 했네. 예, 여러분들 1부 뉴스는 여기까지만. 네, 우리 김요괴가 29일 내일 기소돼요. 내일 드디어 이제 기소가 이제 내일 이루어져요. 그러면 1심에서 6개월 동안 이제 구속시킬 수 있는 거예요. 걱정 없이. 기소 전 오늘 마지막 소환을 했죠, 특검에서. 진술 오늘도 거부했습니다. 내일 김예성, 김건희 부부가 내일 부부랜다. 김예성, 김건희가 둘이 동시 기소가 돼요. 김건희의 구속영장 만기가 31일까지라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요괴년이 이제 시작이라고, 제가 빙산의 일각이라고 했더니 금 거북이도 쳐받으셨어요. 지금 여러분들 아마 뉴스에서 다 보셨죠. 이 이배용이가 어떤 인간이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게 희한하게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요. 없던 자리를 만든 거예요. 얘를 초대 위원장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장관급입니다, 여러분들. 국가교육위원회의 초대 위원장이 이배숙이었어요. 이배용. 이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등 이념 논란이 완전 김한란을 옹호하고 그런 인간이었어요. 김한란을 옹호하고 그런 인간이었고, 이 인간은 어디서 이제 알았냐, 이봉관이가 국가조찬 기도회의 회장이었죠. 얘가 부회장이었어요. 얘는 금거북이 갖다 주고 장관 자리 얻은 거예요. 금거북이 갖다 바치고 국가교육위원회라는 없던 자리 만들어 갖고 장관으로 앉힌 거예요. 이거는 왜 특검이 오늘 이거를 밝혔을까요? 김건희 마지막으로 기소 전에 뇌물,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가성 뇌물이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이봉관이는 대가성 뇌물이라는 게 밝혀졌잖아요. 자기가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갖다 주고 자기 사위
국무총리실 비서실장으로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일할 수 없나 청탁했다. 분명히 이거는 대가성이었죠. 얘가 받아 처먹은 게 이게 한두 개일까요? 지금 이게 그러면 어디서 발견됐냐? 김건희 일가 압수수색하다가 금고에서 나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지금 기자들한테 여러분들에게 하나 내가 힌트를 드릴게요. 몸종 유경옥이 있죠. 유경옥이가 컨테이너 박스 하나를 빼돌렸어요. 이 컨테이너 박스 안에는 수많은 뇌물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빼돌렸어요. 이거 찾아요. 지금 기자들이 이거 찾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컨테이너 박스로 대통령실에 있었던 김건희 물건을 전부 어떤 창고로 옮겼다가 한 박스만 없어졌거든요. 컨테이너 박스가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웬만한 큰 방만 하잖아요. 그 박스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을 거예요. 보물창고. 그게 지금 기자들이랑 특검에서 그거 찾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그 로봇계 뭐 사업을 하고 무슨 바세론 콘스탄틴 뭐 그 시계 줬다는 뭐 이상한 아저씨 하나 있었잖아. 서 회장이라고. 이거는 도둑이 재발절인 거다. 이거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 인터뷰 이상하다. 얘 가만히 있는데 지가 이거 얘기하는 게 이상하다. 이 인간도 뇌물이에요. 뇌물 준 거를 자기가 대리구 구매했다라고 뻥친 거고 시계를 전달한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 로봇계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그걸 이제 특검이 잡았어요. 서성빈 씨죠. 서성빈 씨가 자기는 시계 대리구매라고 해서 뇌물 청탁 그거 벗어나려고 했는데 절대 아닙니다. 로봇계 계약을 체결한 뒤 2022년 12월 이 회사가 갑자기 30억 원의 투자가 된 갑자기 딴 데서 이 로봇계 서성빈 씨 회사에 30억을 어디에선가 들어와요. 근데 이 서성빈 씨가 KBS와의 인터뷰에서는 30억 원은 가족들이 투자한 돈으로 얘기를 했는데 말이 안 됩니다 이게. 갑자기 계약이 성사되고 30억 원이 어디서 돈이 들어와요. 특검이 이걸 잡았어요. 그 다음에 그래서 로봇계 사업자 김건희 내일 기소 전에 서희건설 마사위 있죠. 그 국무총리실 비서실에서 비서실장으로 일했던 그 다음에 서성빈 씨 로봇계 사업자 압수수색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최상병 특검에서 1호 영장 청구는 임성근이 될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마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영장 청구는 저는 김용원이라고 봐요. 김용원. 특검이 인권위 관계자들을 줄 소환한다는 것은 박정훈 대령 긴급 구제 사건을 기각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수긍을 하다가 갑자기 런정소비의 전화를 받고 바로 기각으로 돌려서 그 당시에 인권위원들이 어떤 회의를 했는지 밝혀내기. 김용원 내란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의 어떤 은폐의 가담 정도를 밝혀내기 위해서 인권위 관계자들을 줄 소환하는 거. 그래서 저는 아마 최종적으로는 윤석열이가 기소의 대상이죠. 최상병 사건도 또는 김건희가 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임성근, 그 다음에 김용원, 그 다음에 윤석열 또는 김건희 쪽으로 올라가는 영장이 발부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시간들이 특검이 연장되고 그래갖고 아마 그렇게 시간에 쫓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 김건희는 왜 마지막 날까지 진술을 거부했을까? 저는 늘 이 김건희 전문가로서 김건희는 딴 거 아니에요. 나는 입 다물 거니까 니네들도 입 다물어 이거예요. 아직도 김건희는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쵸? 그래서 끝까지 버텨라라는 윤석열에게 메시지를 남기고 네가 다 짊어지고 가라 이 등신 새끼야 이거고 나머지
자기에 대해서 혐의를 여기 서희건설 회장이나 이봉관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술술 불어버리니까 난 니네들이 불어도 나는 입 다물 거니까 니들 나 믿고 니들 말하지 마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김예성이 뿐만 아니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들에게도 전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휴 참 인연은 진짜 인간 같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 법사위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오늘 되게 웃긴 기사를 봤어요. 내란 정당에서 지금 법사위원장 누구죠? 우리 추다르크죠. 법사위원장 추다르크가 되자마자 정청래보다 더 센 것 같아요. 나경원을 법사위 간사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를 좀 마치겠다는 거죠. 나경원이가 거의 5선이잖아요. 4선인가 5선인가. 나경원이 4선인가요 5선인가요? 나경원이도 지금 4선인가 5선이고, 추미애 그 법사위원장은 6선이잖아요. 근데 간사라고 해봐야 위원장한테 사실 쪽도 못 써요. 근데 나경원이를 법사위 간사로 앉혀놓고 나경원이한테 소감을 물어보니까 추미애 일방 폭주를 막겠대요. 나경원씨 미안한데 간사 막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나경원 나경원 뭐가 와도 쪽수가 안 돼요. 법사위에서 18명 중에 민주당이 10명이고 조국혁신당 1명이고 뭐 이래갖고 나경원 날고 뛰어도 안 됩니다. 뭘 막습니까? 빠루 들지 않는 이상. 빠루 들어도 못 막아요. 그리고 나경원이가 여러분들 얼마 전에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연 청년을 불러다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열었었어요. 지난 10일 노동개혁 청년행동이라는 이름이 청년단체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8월 12일 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냥 극우입니다. 극우. 윤석열이가 계엄은 국민 계몽이라고 주장하는 어서 극우 유튜버를 데려다가 노동개혁 청년행동이라는 급조된 이런 걸 만들어 갖고 기자회견을 시켰어요. 하는 짓들이 이래요. 갑자기 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것 같이 막 하면서 청년들이 나선 것 같이 했는데, 얘예요. 얘 유튜버. 얘가 와서 했는데 얘 지금 유튜버예요. 얘 유튜버 이대남의 우회전 이런 유튜버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데려다가 노동개혁 청년행동이라 그래갖고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이런 짓거리하고, 그 다음에 그냥 극우예요. 윤석열의 계엄령이 계몽령이라고 떠드는 인간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재밌는 뉴스가 있어서 이거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준숙이가 SNS에 민주당 때문에 빵진숙이 됐대요. 나 이거 보고 웃겨갖고, 이진숙이가 민주당 때문에 빵진숙이 된 게 아니라 법카를 지 마음대로 쓰다가 빵진숙이 된 겁니다. 그쵸? 말도 안 되는 게 법카를 빵집에서 100만원씩 긁고 다니니까 빵진숙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법카 유용 사건이에요. 민주당 때문에 빵진숙이 왜 됩니까? 이 정신 얼빠진 인간아. 그리고 방통위 2인 체제 박문진, MBC 박문진 이사 임명도 빵진숙이 또 졌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좀 심층 분석을 할 때 뭘 좀 예의주시 봤냐면 북한을 좀 오늘 심층 분석 좀 해드릴게요.
여기에서 요즘 우리 한미 어떤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이어서 이제 중국의 전승절, 여러분들 알다시피 어떤 김정은이 왔다, 이 뉴스 보신 분들 있죠. 김정은이가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한 거예요.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다라는 건 뭐냐면 이제 김정은이가 다자 외교를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김정은이가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거의 뭐 잠깐 중국을 갔다가 움직이지 않다가 문재인 정부 초반 때 움직였다가 이제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는데, 그동안 이제 김정은이가 그러면 왜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하고 다자 외교에 이제 나섰냐, 이거는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어떤 동맹 관계까지 맺어가면서 군대까지 파견했던 북한 입장에서는 러시아라는 든든한 이제 우군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중국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미일 삼각동맹에 맞춰서 북중러 삼각동맹을 과시해서 어떻게든지 오늘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보니까 딱 보니까 도란프가 자기를 만나자 10월 에이펙에 잘하면 초대도 할 것 같고, 이런 어떤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죠. 10월 달하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가 푸틴과 함께 중국을 전승절에 참석을 한 것이고, 시진핑 초청으로 9월 3일 중 전승절에 참석을 한다라고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자 무대에 다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면 그런 수가 있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겉으로는 비판을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입장도 아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도 어떤 남북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미국이 좀 나서달라. 여태까지 대한민국 중심으로 해다가 사실 한반도 어떤 동북아 중심자론, 그것보다는 현실적으로 이제 미국과 북한의 어떤 담판을 지을 때 얼마든지 이재명 대통령이 남북 관계의 개선에 의지가 있다라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다자 외교를 통해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저는 북한이 이제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거라고 보고,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의 정치 위기나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북한을 이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고 이재명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를 한다라고 하면서 남북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해결을 어떤 관심을 가져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사실 국내외 우리나라에 돌아와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과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 문제의 어떤 실마리를 좀 풀었잖아요. 미국이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냐면, 어떻게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일 것인가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좀 해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결정권은 미국에게 자존심이 상해도 미국이 결정권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과의 어떤 트럼프도 자기는 김정은을 좋아한다라고 얘기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의 개선에 대해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적대적인 윤석열 정부 같이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북한을 어떻게 우리가 이런 적대감이나 신뢰를 다시 구축하고 남북이 북한과 남북 대화가 이끌어낼 것인가,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떤 숙제가 된 것이죠. 제가 보면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을 어떻게 어떤 에이펙 또는 대화의 장소로 끌어들일 것인가,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김정은의 광폭 행보는 러시아와의 밀착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러시아와는 밀착, 중국과도 이제 그 북중러 삼각동맹, 결국은 트럼프와의談판을 준비하고 있는 김정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흘러가는 국제 정세나 이런 거 보고 우리나라를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뭐가 제일 걱정되냐면 이 반중 정서. 이 반중 정서를 우리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데 결국은 빨갱이 타령하다가 쟤네들이 해방 이후에 거의 70년간 써먹다가 이게 안 통하니까 이제 친중 반미 이걸로 바꿨거든요. 이 반중 정서에 우리가 뒷걸음을 치면 안 됩니다. 중국과 잘 지내고 중국과 친중이 나쁜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친북하면 우리가 아니야 나 친북 이런 식으로 손사래를 쳤던 것 같이 친중 아니야 우리 이게 아니라 중국도 가장 전 세계에서 인구가 많고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한민국의 이 반역자 세력들이 빨갱이 타령해서 바꾼 친중 프레임을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이거 너무 우리가 너무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게 왜 나쁜 건지, 왜 나빠야 돼? 당당하게 중국과의 어떤 친중, 친미 모두 잘 지내는 외교력을 발휘해갖고 아무것도 모르는 국내 20대, 30대, 10대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친중하면 나쁘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저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친미 반중 정서가 새로운 극우들의 프레임이고 이 새끼들이 이제 앞으로 또다시 국민 갈라치기로 이용할 그 하나의 그 트렌드로 잡지 못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외교력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중국도 우리와 같이 가는 세계적 파트너임을 다시 한번 외교적으로 잘 일단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문제가 돼요. 정치적으로도. 나중에 너 빨갱이야 라고 물어봤듯이 그쵸? 그리고 뭐 할 때마다 너 빨갱이야 라고 물어봤듯이 너 친중이야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나중에 아픈 지금 너무 방관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우리 민주 진보 인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중국의 시장을 무시하면 대한민국이 글로벌 세계 뭐 자국의 이익을 자국의 이익 우선주의의 국제사회에서 이겨낼 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점점 좀 인식을 좀 국민들이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국힘당 요즘 예의주시하는 게 스스로 현재 뭐 탄핵 찬성파들이나 친한계나 얘네들은 분당할 능력이 없다라고 했는데 이런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좀 분석을 하면서 느낀 게 외부에 신당 창당할 수 있는 세력들이 좀 모이면 그러니까 뭐 홍준표가 됐든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탈당을 해서 외부에 나가 있는 어떤 건전 보수라고 하는 뭐 나름 어떤 세력들이 신당 창당을 하면 그때 뭐 누가 먼저 이제 신당 창당을 좀 해놓으면 그때 가서 이제 국힘당에서는 좀 움직임이나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뭐 홍준표나 이런 애들이 정통 보수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조갑제, 정규제 뭐 이런 애들이 지금 떠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제가 보면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 국힘당을 포기한 것 같아요. 왜 이런 뉴스가 나오나 저는 생각을 해봤더니 조중동이 지금 국힘당을 까거든요. 조중동이 국힘당을 까고 장동혁이가 다시 윤 어게인 당대표가 됐다는 거에 대해서 가장 충격을 받은 건 조선일보예요. 미래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면 이 조중동이 여론몰이를 하고 어떤 이런 보수라고 생각되는 좀 나름 내란과 윤석열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신당 창당을 하게 되면 저쪽에서 오히려 이쪽으로 옮겨가는 그런 구도를 좀 만들 게 아닌가라고 해서 먼저 외부에서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께서 어떤 탁상 행정하지 말아라 복지를 신청하면 주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주는 걸로 해라 이런 얘기들 하면서 좀 감명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나라의 어떤 서민들이나 우리나라의 내수 경기나 우리 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장 불만이 뭐냐면, 복지의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게 정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복지의 문턱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 너무 힘들고 정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동사무소를 찾아갔더니 나는 자격이 안 돼. 이유가 어떤 만약에 80대 할머니가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갖고 동사무소를 찾아갔더니 주민등록상 자녀가 등록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저는 쓰잘데없이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여라는 건 당연한 거고, 뭐든지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설마 나는 해당 안 되겠지. 사람들이 복지 신청을 안 하는 이유가, 과거에 내가 뭔가 하나를 하려고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안 돼요라는 것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들이 나는 해당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포기를 하거든요. 은행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대한민국 금융권들 한번 작살나야 돼요. 이 새끼들 부도나고 금융권들 자기 자본 비율 BIS라고 하는데, 이거 떨어지면 난리를 치면서 결국은 은행이 망하면 국민의 세금으로 사실상 살려주고, 얘네들 지금 돈 장사하잖아요. 제일 쉬운 담보대출, 제일 쉬운 신용대출, 신용 1등급 2등급들한테만 돈 빌려주고, 은행도 문을 낮춰야지 국내 경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1년에 연간 이자 소득 몇 조 원을 받아가면서, 저는 정말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고 뭐 약자와 서민, 내수 경기 이런 얘기 하려면 은행도 이 리스크를 떠안지 않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행 가면 웬만한 사람은 대출 안 돼요. 진짜 신용 1등급에서도 막 900점 이상, 직장 확실하고 공무원들 뭐 이런 사람들 대출 잘해주죠. 응? 그러니까 결국 어때요? 없는 사람들이 더 비싼 이자 쓰는 거예요. 2금융권에서 안 되면 3금융권 가고, 3금융권에서도 안 되면 결국은 사채 쓰고. 저는 그래서 적어도 우리나라가 기본사회로 가는 어떤 지금 과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이 의료, 그 다음에 이런 복지, 제일 중요한 거는 앉아서 돈 처벌던 금융권, 국민을 위해서 한번 발벗고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을 줄 수 있는 좀 대한민국의 금융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얘네들 여러분들 절대 위험한 장사 안 하거든요. 담보대출 몇 조 나갔다 걱정도 안 해요, 이 새끼들. 응? 그 돈 못 갚으면 집 경매로 날려버리면 되니까. 여러분들 신용대출 받으러 가봐요. 여러분들 일단 신용 점수 보죠. 신용 점수 900 몇 점 돼야지 겨우 나와요. 진짜 없는 사람들은 이 문턱조차를 은행 노크를 안 합니다. 안 될 거 뻔히 알고. 아이고 참, 하여튼 이런 일들이 발생하네요. 하여튼 이재명 대통령도 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저 자리에 올라갔는데, 진짜 서민의 아픔을 알라 그러면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할 돈 있으면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